13주차에서는 주요 정신건강과 이슈 첫 번째 시간으로 1강에서는 재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건강, 2강에서는 폭력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 재난과 관련된 정신건강과 여러가지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치료적인 접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 증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2강에서의 학습 목표는 가정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학교폭력으로 나눠서 이러한 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네, 1강에서는 재난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서는 재난과 정신건강, 다음 재난에 대한 대책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과 정신건강입니다. 자, 재난 이후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반응으로서는 심리적 반응, 그다음 신체적 반응에서 우리는 이제 재난을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굉장히 예민해진다든지 불안, 초조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일에도 네, 이제 분노나 그다음에 우울감, 무력감과 같이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며 자, 신체적으로는요. 네, 소화불량이 걸린다든지 또는 원래 없었던 두통 증상을 보인다든지 그 기타 등등 외에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이러한 신체 증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재난 충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정서적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제 불안, 그다음에 불안정한 정서, 그다음에 괜히 이제 그런 재난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 수치심, 자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들에 대해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울, 예민, 짜증, 무감각 또는 지나친 자신감, 자아도취 현상도 네,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신체적인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불면증, 그 다음에 통증, 여러 가지 두통, 복통, 뭐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팔, 다리가 쑤신다든지, 네, 근육통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기, 감염 등 전체적으로 면역력 저하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 눈가나 입가 이제 근육 떨림, 그다음에 이제 체중의 네, 변화, 그다음에 이제 꿈꿀 때 악몽을 꾼다든지 식욕의 변화, 소화가 잘 안 되고 만성 피로,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생리 주기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인지적인 문제 또한 네, 재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순위 의사결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멍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각에 대한 뭔가 새롭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저항 경직된 네, 사고 집중력이 부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이런 사고에서의 속도나 이해력이 갑자기 저하되는 거 반복되는 이제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인지적인 문제도 네,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행동 문제는요, 그 외상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 그 다음 활동을 굉장히 이제 감춰하는 거,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각이 잦다든지 업무를 회피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된 인간관계. 그렇죠. 대인관계에 이제 깊이 하게 된다든지, 뭐, 알코올, 약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감수하기 위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분노를 갑자기 폭발, 잦은 이제 말다툼이나 다툼을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적인 문제에서도, 네, 재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런 객관적이지 않지만 이제 스스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삶의 의미나 회의감을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등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 후 시기별 심리적인 반응에 대해서는요.
일단 사고 직후 일주일 이내에는 급성기입니다. 신체적인 도움이 최우선시되고 심리적인 이러한 피해는 아직 파악되기 어려운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오로지 이제 생존한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고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적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나 현실감을 잃는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급성기죠. 자, 이러다가, 네. 이제 사고 직후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면요. 네. 이때는 불안, 공포 반응, 이제 애도를 하는 반응, 갑자기 또 죄책감, 불신과 고립, 인지적인 변화, 신체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네,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기로 접어들면 3개월 이후죠. 자, 이때는 심리적인 문제, 스스로 감정 조절,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왜 나아지지 않지 초조해한다든지 치료 자체에 대한 의무를 품기 시작한다는 시기. 자, 사회 환경적인 문제로는요.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 회복이 늦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점차 뭡니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만성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반응인데요. 충격 단계 또는 이제 급성 단계에서는 사건, 그러니까 재난과 같은 특별한 사건 직후 2일 이내의 시기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며 좀 경직돼 있거나 얼어붙어 있거나 항복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다음 구출 단계 또는 반응 단계에서는요. 네, 사건 발생 직후 일주일 정도의 시기인데 이때는 영웅기, 밀월기, 뭐 환멸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복 단계에서는 일주일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기로 구출 단계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재통합 단계에서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약 2주에서 2년간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재통합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빨리 회복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응급처치, 심리적인 이런 처치에 관련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네, PTSD라는 이런 기관에서 발행한 네, 심리적 응급처치 원리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관에서 심리적인 응급처치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재난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이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난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만 네, 예측 가능한 변화이며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이런 반응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제 내적인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네, 돕는 뭔가 심리적인 네, 이런 개입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자, 이러한 원칙은요, 총 9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접성, 즉시성, 기대성, 그 다음에 전진성, 좀 나아진다는 거, 혁신성, 그 다음에 단순화시킨 단순성, 실용성, 이제 유연성, 비밀 보장, 이러한 원칙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이어와 제임스가 개발한 6단계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기 개입 방법입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좀 정의해라. 라포를 형성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런 안전을 확보해라. 그쵸. 이게 재난에서 위기에서 이제 탈출된 뭐 재난 상황 겪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 확보해라. 그다음 무조건 지지해줘라. 그다음 대안을 찾아줘라. 그다음 계획을 수립하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획을 실행하고 이후에 추수 평가를 해라. 네, 2강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 건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두 번째,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입니다. 자, 진단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험을 넘어서 누구나 힘들어할 만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재경험 또는 회피, 각성 이 3가지 증후군을 언제까지 한 달 이상 갖는 것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유래된 이제 트라우멧에서 유래됐으며 어떻게 보면은 이 트라우마는 상처를
의미하는 외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신의학, 심리학에서는 이런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를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뭔가 충격,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큰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큰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학대, 강간, 아동계 성폭행, 어떤 이제 극심한 이런 부상, 뭐 재난, 뭐 사고, 교통사고, 뭐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폭력을 목격했다든지, 가족이나 친구 예기치 않은 죽음, 이러한 치명적인 사건으로 생명의 위협이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빅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네, 이제 작은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의 계속적인 비난, 그다음 어린 시절의 방치, 괴롭힘, 따돌림,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포함하는데 지속적으로 작은 트라우마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인데요. 이런 장애의 유병률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 이제 75세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평생 한 8.9% 정도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미국 성인 대상으로 12개월 유병률은 약 한 3.5%, 그러니까 상당히 1년 이상 지속된다. 3.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는 좀 더 낮아요. 미국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 0.5에서 한 1% 정도, 100명 중에 이제 1명 정도 좀 더 낮게 나타나더라.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선진국이 이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더 많이 경험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평생 유병률은 한 1.2에서 1.2, 한두 명 정도. 외국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장애와 관련된 경과는요,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구분하는데, 급성은 이제 단기간 일어나는 경우로 이런 그 부적응 증상들이 이제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 단기간에 지속된다고 할 때 진단을 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급성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 정도 넘어가죠. 이제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합니다.